지난 시간 우리는 충격적인 발견들을 마주했습니다.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공간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사건의 위치조차 확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왜 시간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걸까요? 계란은 깨지지만 깨진 계란이 다시 붙지는 않습니다. 초는 녹아내리지만 녹은 초가 거꾸로 올라가 양초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지만 미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세월과 함께 늙어가지만 젊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시간의 화살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물리학 법칙은 시간에 대해 대칭적입니다. 영화를 거꾸로 돌려도 물리 법칙은 여전히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시간의 방향성을 경험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우주 전체 역사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진짜 정체를 탐구합니다. 시간의 화살을 이해하려면 우주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세기의 물리학자 루트비 볼츠만, 그는 시간의 방향성이 확률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질서한 상태가 질서 있는 상태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하지만 영국의 물리학자 로저 펠로즈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초기 우주는 왜 그렇게 특별하게 질서 정연했는가? 우주가 무질서한 상태에서 시작했다면 시간의 방향성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초기 우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상태였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1960년대 천문학자들은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우주 전역에 균등하게 퍼져 있는 마이크로파 복사, 우주 배경 복사. 이것은 빅뱅의 잔향이었습니다. 약 138억 년 전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이 뜨겁고 밀도 높은 한 점에서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에 이르러 빅뱅 이론은 최첨단 우주론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의 진화를 잘 설명하지만 초기 우주의 상태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설명되지 않는 질문들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수수께끼, 평탄성 문제. 우주의 공간은 왜 이렇게 평탄할까요? 구부러지지 않고 거의 완벽한 평면에 가까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수수께끼, 지평선 문제.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우주 어디를 측정해도 놀라울 정도로 균일합니다. 그런데 우주의 반대편 끝과 끝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온도가 똑같을 수 있을까요? 1980년대 초반 물리학자 앨런 구스가 혁명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인플레이션 우주론. 우주는 탄생 직후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팽창했습니다. 얼마나 빨랐냐면 100만 분의 1초 곱하기 1조 곱하기 1조 분의 1초라는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우주의 크기가 100만의 1조 곱하기 1조 배 이상 팽창했습니다. 풍선을 순식간에 엄청나게 불리면 표면의 주름이 펴지면서 매끈해지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우주 공간을 빠르게 팽창시켜 평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빠른 팽창 덕분에 원래 가까이 있어서 온도가 같았던 영역들이 지금은 우주 반대편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은 빅뱅의 수수께끼들을 멋지게 해결했습니다. 우주의 시작을 이해하면서 물리학자들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의 법칙으로 통일할 수 있을까? 물리학의 역사는 통일의 역사였습니다. 뉴턴은 지상의 운동과 천상의 운동을 통합했고 맥스웰은 전기와 자기를 통합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여정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시간과 공간을 통합했고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중력을 시공간의 기하학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꿈은 더 컸습니다. 모든 힘과 입자를 단 하나의 법칙으로 설명하는 것. 그는 이것을 통일장 이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생애 마지막 30년을 이 꿈을 위해 바쳤습니다. 당시 젊은 물리학자들은 양자역학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고
혼자 통일장 이론을 연구하는 아인슈타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위대했던 물리학자가 늙어서 잘못된 길로 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국 아인슈타인은 통일장 이론을 완성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떠난 후 물리학은 두 개의 거대한 기둥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하나는 거대한 우주를 설명하고 다른 하나는 미시 세계를 설명했습니다. 두 이론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완벽했습니다. 문제는 이 둘이 서로 충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블랙홀의 중심. 여기서는 별 전체가 극히 작은 점으로 압축됩니다. 거대한 질량이 극히 작은 공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빅뱅의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전체가 원자보다 작은 영역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동시에 적용하면 수학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무한대의 값이 나오는 말이 안 되는 결과가 도출됩니다.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 문제를 회피했습니다. 당장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만 풀자. 하지만 일부 용감한 물리학자들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놀라운 이론을 탄생시켰습니다. 촉근 이론. 촉근 이론이 제시하는 답은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모든 물질이 전자, 쿼크 같은 작은 점입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촉근 이론은 말합니다. 점이 아니라 끈입니다. 모든 입자는 극도로 작은 진동하는 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작으냐면 원자핵보다 100억 곱하기 100억 배나 작습니다. 바이올린 줄이 진동 방식에 따라 다른 음을 내는 것처럼 끈도 진동 패턴에 따라 전자가 되기도 하고 쿼크가 되기도 합니다. 낮게 진동하면 가벼운 입자, 높게 진동하면 무거운 입자. 단 하나의 끈이 모든 입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촉근 이론은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하나의 틀 안에 담을 수 있는 유력한 후보 이론으로 제안되었으며 일부 상황에서는 기존 이론에서 나타나던 무한대 문제가 완화됩니다. 아인슈타인의 꿈이 마침내 실현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촉근 이론에는 황당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이론이 작동하려면 공간이 3차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좌우, 앞뒤, 위아래 3차원입니다. 여기에 시간을 더하면 4차원 시공간이죠. 그런데 촉근 이론은 요구합니다. 공간이 9차원이어야 합니다. 시간까지 포함하면 10차원 시공간. 더 발전된 형태인 M이론은 11차원 시공간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6개 또는 7개의 차원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촉근 이론의 답은 이렇습니다. 여분의 차원은 너무 작게 말려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멀리서 보면 정원 호스는 1차원 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개미 입장에서는 호스 표면을 따라 둥글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원형 차원이 숨어 있는 것이죠. 이처럼 끈 이론에서는 우주의 여분 차원들이 우리가 감지할 수 없을 만큼 작게 말려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3차원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촉근 이론이 등장한 후 물리학자들은 우주 탄생의 순간을 더욱 자세히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은 정말로 과거에서 미래로만 흐르는 걸까요? 우주는 빅뱅으로 시작했고 시간도 그 순간 함께 탄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은 우주의 역사와 함께 진화해 온 것입니다. 초기 우주의 특별한 질서 정연함, 인플레이션의 급행창, 은하와 별의 탄생, 이 모든 과정이 시간의 화살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자들은 묻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근본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로부터 나타난 것일까요? 지난 300년 동안 인류는 놀라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고전 물리학에서 시작해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거쳐 이제 촉근 이론으로 모든 것을 통합하려 합니다. 우주의 탄생을 이해하고
블랙홀의 비밀에 다가가고 여분의 차원을 상상합니다. 은하계 변방의 작은 행성에 사는 우리가 우주의 근원을 탐구한다는 것. 이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뉴턴이 심은 과학의 나무는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지금도 궁극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공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쩌면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신들이 근본적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근본이 아니었습니다. 탐구는 계속됩니다.